1896년 가마쿠라, 겨울밤의 화두. 1896년 겨울, 일본 가나자와 한 26살의 청년이 절에서 머리를 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쿠라의 엔가쿠지 절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선사 샤쿠 소엔이 그에게 화두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 정신을 이 하나의 물음에 집중했습니다. 무란 무엇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나는 무엇인가? 그러다 어느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철학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면 무언가가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 말을 평생 탐구하고 서양 세계에 처음으로 전한 한 일본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 다이세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칼 융이 왜 그의 책에 서문을 썼는지, 하이데거가 왜 그를 만나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95세가 되던 해에도 멈추지 않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선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요즘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권합니다. 심리치료에서 사용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직원 교육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선불교에 닿습니다. 그리고 선불교를 서양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스즈키 다이세츠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의 질문이고 1000년 전 당나라 선사들의 질문이고 스즈키 다이세츠가 95년 인생 동안 붙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질문의 뿌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즈키 다이세츠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2부 시대의 아들 1870년 가나자와 스즈키 다이세츠는 1870년 10월 18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스즈키 데이타로. 다이세츠는 나중에 스승에게 받은 선 이름, 선명으로 크게 어리석음, 즉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을 내려놓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7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스즈키는 정규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학으로 영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와세다 대학 예비 과정에 들어갔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중퇴했습니다. 대신 그는 선을 선택했습니다. 22살 그는 가마쿠라의 엔가쿠지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사 샤쿠 소엔 아래에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3부 스승 샤쿠 소엔과의 만남, 그리고 견성. 샤쿠 소엔은 당시 일본 선불교를 대표하는 선사였습니다. 그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에 일본 불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영어로 선불교를 소개한 최초의 일본 선사였습니다. 스즈키는 그의 제자로 들어가 수년간 선수행과 함께 영문 번역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896년 겨울, 앞서 말씀드린 그 순간이 옵니다. 화두는 조주구자였습니다. 당나라의 선사 조주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화두입니다.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사들은 이것을 수행자에게 줄까요? 스즈키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두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장치다. 논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문이 열린다. 1896년 스즈키는 그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선에서는 이것을 견성,
즉 자기 본성을 본다고 합니다. 혹은 사토리, 즉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스승소에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이세츠, 크게 어리석은 자. 그러나 그것은 겸손의 역설이었습니다. 사부 미국으로 폴 카루스와의 만남. 1897년 스즈키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27살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리노이주 라살에 있는 오픈코트 출판사. 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독일계 미국인 철학자 폴 카루스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카루스는 동양 사상을 서양에 소개하는 데 관심이 깊었습니다. 스즈키는 그의 조수로 일하면서 불교 문헌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도교 고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1년을 보냅니다. 1897년부터 1908년까지. 이 11년이 그의 생애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을 직접 배웠고 서양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양의 선을 서양 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노자의 도덕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불교 기초 논서 대승기실론도 번역합니다. 모두 동양 고전의 서양어 최초 번역에 해당합니다. 5부 선이란 무엇인가? 무심의 철학. 자, 이제 스즈키 다이세츠가 평생 설명하려 했던 것을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선, 젠이란 무엇일까요? 명상입니까? 종교입니까? 철학입니까? 스즈키는 말합니다. 선은 어느 하나도 아니고 모두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설명은 이것이다. 선은 직접 체험이다. 직접 체험.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먹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과 맛을 설명한다고 해보십시오. 달다. 약간 시다. 아삭하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사과 맛을 알지 못합니다. 직접 먹어봐야 합니다. 선은 바로 그것입니다. 깨달음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접 경험에 이르는 길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각들입니다. 선에서는 이것을 번뇌 혹은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옳다, 그르다. 이 판단이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습니다. 스즈키가 서양에 소개한 핵심 개념은 무심, 즉 생각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심은 생각이 없음이 아니다. 생각이 생각에 붙잡히지 않음이다. 물이 흐릅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즈키는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두려움. 선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묻는다. 6부 비트리스 레인 그리고 귀국. 1911년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해 오타니 대학에 부임합니다. 교토에 있는 정토진 종계통의 대학이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미국인 여성 비트리스 레인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신지학 연구자였습니다. 동서양의 만남이 그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술지 이스턴 불교를 창간합니다. 1921년이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선불교와 동양 사상을 영어권에 소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비트리스는 193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스즈키의 나이 69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더욱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대부분은 사실 이 무렵 이후에 완성되거나 개정됩니다. 7부 칼 융의 서문 그리고 서양을 뒤흔들다. 1927년 스즈키는 선불교 에세이 제1집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선불교 입문이 나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사람이 바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선을 이해하는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서양 심리학으로 수십 년째 씨름해온 문제에
동양적 해답이 여기에 있음을 직감한다. 왜 융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융의 심리학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자아, 에고와 자기, 셀프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 즉 더 깊은 자기와 접촉하는 것이 심리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스즈키의 선 사상, 특히 무심과 견성의 개념, 이 융에게는 동양이 수천 년 동안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왔다는 충격이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도 스즈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일본 제자들을 통해 스즈키의 저작을 읽었고 존재, 자인과 무, 니치에 대한 자신의 사유와 선의 접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스즈키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1960년 스즈키와 공동으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선불교와 정신분석. 동양의 선수행과 서양의 심리치료가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입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스즈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소리 없음 속에서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은 선의 무심에서 온 아이디어였습니다. 8부 컬럼비아 대학 강의 1950년대 1949년 스즈키는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80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는 하와이 대학과 클레몬트 대학 등에서 강의하다가 1952년부터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2살. 강의실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철학과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예술가, 시인, 음악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는 훗날 비트 세대의 작가들과 60년대 반문화 운동의 주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즈키에게서 들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은 너무 많이 가졌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한다. 너무 많이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삶은 통제되지 않는다. 강은 흐른다. 생각을 멈추고 그 흐름을 보라. 전쟁 직후 원자폭탄의 시대를 살아가던 서양 젊은이들에게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도사 토마스 머트는 가톨릭 트라피스트 수도의 수사이면서도 스즈키와 서신을 교환하며 선과 기독교 신비주의의 접점을 탐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신들은 훗날 선과 새들의 노래에 수록됩니다. 9부 95세까지의 삶, 매일 한 가지. 스즈키 다이세츠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1966년 7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긴 삶 동안 그는 매일 아침 한 가지를 했습니다. 좌선이었습니다. 선불교의 좌선은 단순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스즈키는 90대에도 이것을 매일 했습니다. 지필하다가 피로하면 잠시 앉아 좌선을 했습니다. 강해 전에도 했습니다. 그가 죽기 몇 해 전 한 젊은 학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95세가 되도록 어떻게 그 열정을 유지하십니까? 스즈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계속한다. 아직도 모른다.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초심, 즉 처음 배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래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1963년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부 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분, 스즈키 다이세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거창한 철학 체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언어로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들고 9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당신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오늘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지금을 잃기 쉽습니다. 손주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 스즈키는 말합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걱정이 오면 그것을 보라. 그리고 지나가게 두어라. 강물이 흐르듯. 그는 이 가르침을 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95년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좌선, 끝까지 공부, 끝까지 쓰기, 끝까지 모른다고 말하기.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즈키 다이세츠를 만났습니다. 가나자와의 가난한 청년에서 가마쿠라 절의 수행자로, 미국 일리노이의 번역가로, 컬럼비아 대학의 노교수로 그의 삶은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멈추고 숨을 한번 크게 쉬셨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즈키 다이세츠와 에리히 프롬이 함께 탐구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자유와 고독 문제였습니다. 프롬은 선불교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영상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 지킴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